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시즌2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시즌2 5번째 주제는 판타지 동화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읽는 판타지 동화, 더 어린 친구들이 읽는 판타지 동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판타지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이 아닌 어떤 만들어진 세계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판타지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계의 창조로 나아가는 그 중간이 5, 6학년이 볼만한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해봤을 또 고민해봤을 문제들을 환상적인 요소로 연결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권의 책도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줄 텐데요.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거꾸로 세계, 여름이 반짝, 피터의 기묘한 오후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책은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입니다. 박하이클, 손재희 그림, 창비출판사에서 2018년 출간했습니다. 진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주인공 지우는 우연히 도깨비 소굴과 연결해주는 도깨비 폰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속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도깨비 폰인 거죠. 하지만 도깨비들과 어울려 놀면서 지우는 자신의 기를 뺏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친구는 기가 약해서 도깨비 소굴로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힘이 빠지고 졸리기만 하고 서서히 중독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지우는 스스로 도깨비 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네, 결국 핸드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도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은 재밌어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핸드폰을 계속 보는 게 자신들에게 그닥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갭이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올바른 가르침을 주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그렇게 가르침대로 행동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이 권위가 점점 없어지기도 합니다. 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뻔한 얘기지만 도깨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뿔 달린 도깨비는 우리 전통의 도깨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한국 고유의 전통 도깨비의 이름, 도깨비 문화 같은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또한 기가 센 사람만 도깨비 굴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재밌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뭐든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아쉬운 건 결국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 많이 쓰면 나도 모르게 중독된다는 뻔한 교훈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말이 그 도깨비 폰을 버리거나 해지하지 않거든요. 독특한 결말이다 생각했는데 2편이 나오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2편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쓰면 쓸수록 기가 빨리는 설정이 어른인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아예 손에 들고 있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어쩌다 들고 있게 되면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보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다른 일 할 때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지우가 도깨비 폰을 사용하면서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 측정기로 몸 상태를 점검하는데 처음엔 7단계인 도사였는데 나중에는 3단계인 근근으로 떨어져요. 보면서 나는 지금 몇 단계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한테도 읽어보라고 줬는데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도깨비 폰이 뭐든 잘하게 해주잖아요. 영어도 술술 말하게 해주고 수학 문제도 막 풀어주고. 그런데 대신 그럴 때마다 도깨비 폰에 빚을 지는 설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빚이 안 생기는 거니까요. 아, 그리고 날대야. 날아다니는 대야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 대야를 모르더라고요. 현대 욕실 문화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날대야 캐릭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깨비들이 택배로 이용한다는 설정이 신선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얘기했던 서천꽃밭 얘기가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지우가 여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깨비들이 이용하는 꽃 쇼핑몰이라는 걸 설명해줘요. 옛 이야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꽃을 샀더니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바지에 똥 쌌다고 도깨비들이 얘기하면서 막 웃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재밌었어요. 네, 소소하게 옛날 이야기 도깨비 문화 같은 게 재미가 있잖아요. 도깨비는 닭피를 싫어한다던가 도깨비 가문끼리 뭐 몇백 년째 경쟁을 한다던가 하는 거예요. 특히 도깨비 이름을 인간 장명수 앱에서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도깨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하는 지우에게 윤진사는 새로운 기술을 익힌 대장장이들이 기뻐서 이것저것 만들다가 즐거움, 행복, 창조의 기쁨을 느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유래에 대해서는 딱히 궁금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구성했는지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작가님이 참고한 자료를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만드시는데 공을 많이 들이신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은 도깨비와 사귀는 일과 같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놀면 즐거운데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대요. 작가의 말에 써 있더라고요. 스토리는 3, 4학년도 읽을 수 있는데 도깨비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나오는 부분에서 흐름이 좀 끊기나 보더라고요. 어렵대요. 그래서 5, 6학년 친구들이 읽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적당히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판타지로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지니쌤 말씀처럼 도깨비라는 우리 옛날 이야기 소재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서 초등 고학년 친구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책은 거꾸로 세계입니다. 안성훈 글, 허구 그림, 웅진 주니어에서 2013년 편했습니다. 출간한 지는 좀 됐지만 작가의 이력이 독특해요. 대학의 기계공학과로 입학해서 문예창작으로 전과한 후에 웅진 주니어 문학상 대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이력이 좀 독특한 이런 책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꾸로 세계는 어린이와 어른의 역할이 뒤바뀐 세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시험 대신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하고요. 어른들은 노화로 인해 머리가 나빠져서 학교를 다니고 또 아이들의 잔소리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네, 현실 세계의 주인공 영준이 어느 날 할아버지 펜션에 공사 중인 11호 통나무집 안에서 우연히 거꾸로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 세계의 주인공 아라와 주혁을 만나게 되죠. 그곳은 원래 인정받은 갓난아기가 대통령이 돼요. 이것도 신기하죠? 네, 어느 날 도플갱어 전설에 따라 불사신이 된 도플갱어가 나타나서 왕을 차지해버리고 나라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주혁과 친구들은 이 나쁜 왕을 무너뜨리고 거꾸로 세계를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알고 보니 영준과 아라는 성별만 다른 도플갱어였고 마지막에는 도플갱어 전설의 세 번째 비밀이 밝혀지면서 나쁜 왕들을 물리치게 되죠. 네, 아이와 어른의 역할을 바꾼다는 발상도 재미있지만 특히 도플갱어 전설과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이야기에 연결한 구성이 인상적인 책입니다. 아이들이 도플갱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런 도플갱어 이야기를 좋아할까 생각해 봤는데 일단 자의식이 생길 때여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에 대한 호기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은 누군가와 공존할 수 없다는 설정도 어쩌면 자신의 고유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오는 긴장감을 이야기로 풀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아이들이 끌리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어릴 때부터 무서운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3학년이 될 때 무서운 책을 엄청 찾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읽다 보면 또 무서워서 끝까지 읽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 아이들이 무서운 걸 좋아하는 건 뭔가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을 그런 도전을 하고 싶다는 거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계속 궁금해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세계와 그런 경험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건지 혹은 그 경험으로 변화하고 만들어질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지 이런 기대감, 두려움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지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 기대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도플갱어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예전에
지구 어딘가에 나랑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2명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너무 섬뜩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도플갱어의 전설에서는 거짓말을 또 소재로 썼는데 왜 거짓말을 많이 한 쪽이 죽는다 이런 규칙을 세웠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훈 아닐까요? 음, 곧 거짓말 안 하는 착한 사람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권선징악? 뭐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말이에요. 네. 아이들이 도플갱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니까 그 이야기를 소재로 풀어낸 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어른들이 완전히 바뀐, 말하자면 아이들이 주인인 나라에서 보여지는 상황, 그 세계의 어떤 질서, 이런 게 별로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른 아이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아이들이 일하고 어른들은 학교를 다니며 떼를 쓰고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역할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동안 억압되었던 아이들의 심리 같은 게 분출되고 뭔가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책 뒷표지 문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만든 학교에서 어른들이 만든 시험을 통과해야 쓸만한 사람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아마 처음 작가님이 상상하면서 글을 쓰실 땐 아이들 주도의 세상, 그리고 아이들이 직업 선택을 직접 하고 또 일하는 세상, 어른들은 오히려 통제를 받는 세상, 네,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재미있게 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도 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아이들은 근데 일단 도플갱어의 전설에 꽂혀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주혁이 보일러 수리공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도 저는 인상적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물어봤더니 정신병원 탈출하려면 그리고 방송국 잠입을 하려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저마다의 또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책 제목이 거꾸로 세계인 만큼 우리 독자분들도 책 속 캐릭터나 구성을 거꾸로 보고 생각해보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3번째 책 만나보겠습니다. 여름이 반짝, 김수빈 글, 김정은 그림, 문학동네에서 2015년 편했습니다. 여름이 반짝은 엄마가 미국으로 연수를 가서 6개월 동안 시골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된 5학년 리나의 이야기입니다. 리나는 전학 첫날부터 사월이와 갈등을 겪습니다. 리나가 전학 오면서 6반이었던 반이 7명이 되고 사월이가 혼자 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미친소로 불리는 정식이에게 큰일을 당할 뻔한 리나를 신유아라는 친구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리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은 다 죽는다. 라면서 화를 내요. 사실 리나는 아빠를 잃고 그 슬픔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리나에게 유아는 나는 절대 안 죽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날 밤 유아는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리나는 자신의 말 때문에 유아가 죽은 거라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우연히 유아네 집에 갔다가 유아가 늘 불던 비눗방울을 발견하고 불어보게 되는데 그때 죽은 유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은색 목걸이를 찾아달라는 유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월이와 지호와 함께 유아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우정을 쌓는다는 동화입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는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충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동화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걸 잘 못 읽어봤거든요. 저랑 반대네요. 저는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제목에 반짝하는 부분을 정말 반짝이게 후가공해서 표지에 넣으니까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장 넘겼는데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눗방울을 작은 휘파람처럼 가볍다고 하고 유아가 비눗방울을 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의 숨이 하늘을 난다는 게 신기해서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첫 도입부터 설렜어요. 또 설렜어요? 저는 유아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어린아이답지 않게 담담하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리나에게 다가가는 부분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도 나타나서 자신의 죽음을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뭘 보면서 이게 가능할까? 하긴 했는데
시골에서 자연의 정기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누군가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남은 사람들의 역할과 서로 친하지 않은 아이들끼리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추억을 거슬러가는 장면, 그게 좋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친구와 함께 했던 공간을 추억하면서 마음껏 아쉬워하고 슬퍼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죽음이라는 무게를 이겨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리나가 사월이랑 산속 구덩이에 빠져서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자기 때문에 유아가 죽은 것 같다고 혼자 쌓아두고만 있던 마음을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사월이가 그날 교통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고일 뿐이라고, 저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위로를 해줘요.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이런 줄거리의 이제 흐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 사실을 사실 부인하거나 아니면 뭐 나의 죄책감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리나도 나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죄책감을 가졌잖아요. 그러다가 유아의 목걸이를 찾으러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유아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공유하고 또 조금씩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낼 수 있게 그렇게 된 이제 과정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유령이 나오지만 유령 이야기보다는 남겨진 사람이 슬픔을 이겨내는 또 그것을 우정으로서 같이 이겨내는 성장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 배경인 계절 또 우리도 마침 여름이죠. 네, 여름이 반짝이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유아가 리나한테 전화하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면서 뭔가 주고 싶은 게 있다고. 근데 유아가 주려고 한 게 뭔지 책에 나왔나요? 저도 그것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끝에 왜 그 부모님이 말해주나 전해주려나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펜던트 목걸이를 주려고 했었나 했는데 또 그건 이미 그 전에 잃어버렸던 거였고요. 뭘 주려고 했을까요? 고백?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뭔가 주려고 했다라는 말은 핑계고, 혼자 있을 리나에게 다른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리나가 6개월 동안 잠깐 살게 된 할머니네 집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보이는 건 농과 밭, 산뿐이고 지하철도 없고 시내로 나가는 버스도 1시간에 한 대뿐이고 마을에 정이 안 붙으니 당연히 친구에게 관심도 없었던 리나에게 계곡에 가자고 해도 영화를 보자고 해도 다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유아의 부탁 때문에 사월이랑 지호랑 같이 유아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다니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죽어서도 리나 걱정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맨스 이야기면서 우정 이야기면서 삶과 죽음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런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는 리나가 자신이 쏟아낸 말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누구에게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결국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영혼이랄까, 사후세계랄까, 그런 걸 그냥 있음직하게, 잔잔하게 그려내면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운명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네, 여름이 반짝. 제목만 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유령이 등장하는 판타지지만 무섭다기보다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판타지 동화는 피터의 기묘한 오후입니다. 이언 맥큐언 글, 앤서니 브라운 그림,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2025년 출간했습니다. 몽상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멍 때리기를 좋아하는 피터가 하는 7개의 몽상이 나옵니다. 그 동생과 같이 방을 쓰다가 방을 분리하면서 동생 방에 있던 인형들이 피터를 공격하는 이야기. 학교에서 엄청 무서운 일진인데 또 그 일진 친구의 집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고양이와 몸이 바뀌는 몽상,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이야기,
한 번쯤 해봤음직한, 나 이 비슷한 생각 해봤어 라는 것도 있고, 되게,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이러면서 되게 낯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 그 부모님이 사라지는 그 몽상 왠지 공감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상 깊었던 건 일상에서 시작하는데 상상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디부터가 상상이지? 이렇게 빠져서 읽다 보면 이미 상상 속에 들어와 있네? 라고 느낀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피터가 갑자기 고양이와 몸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만지다가 목 주변에 뼈가 만져지고 그게 마치 지퍼 같고 그걸 내렸더니 몸이 열리면서 영혼이 나오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잡동사니 서랍장을 뒤지다가 크림이 나왔는데 그걸 바르면 사라지는. 네, 거창한 어떤 사건이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장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이렇게 일상을 재미있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이 완전 찰떡이었습니다. 초현실적인 그림의 분위기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 환상인지 경계가 되게 모호한 피터의 몽상과 그림이 너무 잘 어울려요. 치밀한 현실에 기초한 몽상, 그리고 그 몽상의 과정에서 뭔가가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또 너무나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 감각이 내 몸에서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분명히 눈으로 글자를 읽고 있는데 몸 어디 부분이 막 스멀거리면서 그런 느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고양이와 바뀌는 장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장면, 못데미가 공격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생생하고 감각적입니다. 저는 특히 그 피터가 사라지는 크림을 발견하고 마당에서 일광욕하는 가족에게 막 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피터에게 잘해준 일들,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막 얘기해요. 하지만 엄마를 보내야 했다 하면서 막 사라지는 크림을 엄마에게 막 발라요.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잘해줬던 일들, 고마웠던 일들을 막 나열을 하는데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아들 어떡하지? 아들이 있는 학부모님들 어떡하지? 이렇게 웃으면서 읽었습니다. 아들도 아들 나름이겠죠.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이만하면 됐는데 이제 좀 멈춰야 되는데 하면서도 얘 좀 봐라 끝까지 가네. 이런 점이 뭔가 아슬아슬하면서도 통쾌하면서도 또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걸까? 이러면서 이어지는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켜 줍니다. 네, 이 책은 관찰의 힘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싸움장 베리에게 맞서는 그 몽상에서 던진 말들은 베리의 집에서 봤던 것들, 그리고 베리의 행동들을 관찰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상상이 연결되고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피터의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형의 입장, 그리고 아기의 마음, 늙은 고양이의 소망, 어른의 생활까지 다른 입장을 관찰하고 이해하면서 생각을 넓혀가는 것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해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 애들 소위 멍 때리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멍 때리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방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줍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렸을 때 이런 몽상 분명히 작가가 어렸을 때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몽상이 결국 작가를 작가로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짜릿한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물론 있는 걸 바탕으로 하겠지만요. 네, 그게 바로 창의성이죠. 네, 오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동화 4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판타지는 현실을 잊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상력도 풍부하지만 현실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판타지 동화 추천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요?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나의 길을 빼앗길 것인가, 지킬 것인가? 거꾸로 세계, 일에 대한 선택도 정의를 지키는 도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름이 반짝, 뜨겁고 눈부시고 반짝이는 여름을 닮은 아이들의 우정 이야기.
피터의 기묘한 오후. 좋은 이야기의 시작은 멍 때립니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